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5월 20일자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일본은 AI로 완패, 큰 실수, 미국이 100조엔 들여도 못하는 야마토 도요타가 가진 최강 역전 카드, 5월 20일 프레지던트 온라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생성 AI 분야에서 일본은 미중 기술에 크게 뒤지고 있다. 이대로 일본의 제조는 쇠퇴해버리는 것인가? 일본 공업대학원 기술경영연구과의 다나카 미치야키 교수는 생성 AI에서 미중에 완패한 일본이지만 피지컬 AI에서는 역전할 수 있다. 일본의 제조업이 수십 년이나 걸쳐 쌓아온 세계에 없는 최강의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AI가 옆에왔다는 의미를 묻는다. 2026년은 훗날 피지컬 AI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 틀림없다. 피지컬 AI란 물리적인 현실의를 의미하는 피지컬과 AI를 조합한 말로 공장이나 창고, 사무실이나 가정 등에 있어서 현실 세계에 관련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그것을 위해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하는 센서와 그것을 기초로 판단하는 AI 인공지능, 그리고 구동장치를 통해서 현실과 관련되는 구조 신체를 가진다. 젠슨왕 엔디비아는 CEO가 한 말이 있다. The ChatGPT moment for physical AI is here. 피지컬 AI에 있어서의 챗GPT 모멘트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일이 한 단계 더 깊은 레이어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AI가 주로 다뤄온 것은 화면 속 세상이었다. 문자, 화상, 음성, 데이터, 그것들은 모두 일단 디지털로 잘려나간 정보이며 현실 세계 그 자체가 아니다. 100조엔 투자로 생긴 세 가지 대가. 한편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떤가? 거기에는 무게가 있고 마찰이 있으면 시간이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있다. 잘못 판단하면 사고가 발생하고 물건이 부서지고 사람이 상처받는다. 생성 AI는 아직 거기에 내디지지 않았다. 피지컬 AI의 충격, 몸을 가진 인공지능은 2030년 세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아사히 신문 출판을 읽어주었으면 한답니다. 딥시크가 파헤친 AI의 불편한 구조. 첫 번째 대가는 수학 체감의 벽이다. 생성 AI 발전을 뒷받침해 온 것은 스케일링 즉 계산량과 데이터량을 늘릴수록 AI 성능이 향상된다는 경험칙이었다. 이 신념에 근거해 미국 대기업은 몇 천억 달러를 투자해왔다. 그런데 2025년 후반 이후 그 성능 향상 커브는 뚜렷하게 둔화되기 시작했다. 두 번째 대가는 모방 가능성의 함정이다. 2025년 1월 중국의 AI 신흥기업 딥시크, 중국 항저우를 거점으로 하는 AI 개발 기업, 투자 펀드 출신이 설립이 공개한 모델이 세계에 충격을 줬다. 미국 대기업의 최첨단 모델에 필적하는 성능을 약 8억 엔이라고 하는 미국 대기업의 10분의 1 이하의 코스트로 실현한 것이다. 가격은 미국 모델의 몇 분의 1로 설정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서 급속히 점유율을 넓히고 있는 사실이다. 딥시크가 파헤친 것은 생성 AI가 학습 데이터만 있으면 후발이 따라잡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었다. 즉 생성 AI는 복리가 효과가 없는 기술이다. 생성 AI와 피지컬 AI의 본질적인 차이는 제3의 대가는 물리세계로부터의 근본적인 괴리이다. 생성 AI는 화면 속 세상에 닫혀 있다. 텍스트, 화상, 음성 모두 디지털로 잘라낸 추상이며 현실 세계의 무게도 마찰도 시간 제약도 없다. 문장을 아무리 학습해도 로봇이 모래 위를 걸을 수는 없다. 이들 세 개의 대가에 직면한 미국 대기업은 2026년 주 전장을 피지컬 AI로 옮기기 시작했다. NVIDIA는 CES에서 챗GPT 모멘트를 선언했고
테슬라는 범용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의 양산 진입을 선언했으며 피규어 미국 캘리포니아의 휴머노이드 개발 스타트업 1X 노르웨이 하는 소재 기업이지만 미국 거점 휴머노이드 기업이라고 하고 오픈 AI와 같은 기업의 거액 자본이 흘러들어가고 있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 피지컬 AI에는 생성 AI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구조가 있다. 자본만으로는 살 수 없는 구조다. 한 문장으로 단언하자. 생성 AI는 화면 속 데이터를 학습한다. 피지컬 AI는 당시인 회사의 현장을 학습한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 반대로 딥시크는 동일한 공유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인 학습 기법을 발견함으로써 10분의 1의 비용으로 따라잡았다. 데이터가 공유인 이상 자본과 알고리즘 공부의 싸움이 된다. 당신의 현장 복제 안 돼. 그런데 피지컬 AI가 학습하는 것은 공유 데이터가 아니다. 도요타의 공장에서 매일 일어나는 미세한 변동, 야마토 운수의 물류 현장에서 일어나는 계절마다의 흔들림, 코마츠의 건기가 온 세상의 지면에 새기는 반력 데이터, 도쿄 일렉트론의 장치가 반도체 웨이퍼에 정밀 가공을 실시하는 순간의 전류 변화, 이런 것들은 각각의 기업의 고유한 데이터다. 타사가 복제할 수 없다. 웨이모의 17년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왜 웨이모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동사의 뿌리는 2009년의 구글 자율주행 프로젝트로 거슬러 올라간다. 살 수 있는 것은 자본과 인력이지 시간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종래의 선행자 우위와는 질이 다르다. 브랜드나 고객 기반에 의한 우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계속 움직이는 시간의 누적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행자 우위이다. 시간 누적이 낳는 새로운 선행자 우위. 지금까지 말한 논의를 경영자의 현실적인 판단 문제로 번역하자. 피지컬 AI라고 해서 많은 경영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유니트리, 중국 항저우 거점의 인간형 로봇 개발 기업 저가 양산으로 세계의 선행이나 퓨고가 개발하는 휴머노이드 인간 형태로 한 로봇일 것이다. 피지컬 AI의 본질은 반드시 휴머노이드나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을 계속 학습하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다. 경영자가 오해하는 도입은 변형. 중요한 것은 그 신체가 가동함으로써 축적되는 데이터를 현장 전체의 개선 루프에 연결해 조직지로서 축적해 나가는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다. 디지털 트윈은 현장을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놓은 정교한 거울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거울을 사용해 현장을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개선 결과가 또한 조직지로서 축적되는 구조가 있는지 여부이다. 거울만 만들었을 뿐 그걸 보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조직은 디지털 트윈에 투자한 만큼 손실을 입는다. 계속 학습하는 현장을 가질 것인가에 달려있다. 공통되는 것은 테크놀로지를 도입해도 조직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피지컬 AI는 테크놀로지 도입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직 재설계의 이야기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런 물음이 된다. 현장의 고난 구조는 데이터에 근거한 판단을 전제로 바꾸었는가? 관리직의 역할은 재정리되었는가? 숙련공의 암묵지를 데이터화해 모델에 짜놓는 구조는 있는가? 현장의 실패가 조직지로서 축적되는 프로세스는 갖추어져 있는가? 개선이 현장에 되돌아오는 루프는 닫혀 있는가? 일본의 수수한 축척이 깨지는 이유, 여기서 일본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사실을 제시하고 싶다. 계속 학습하는 현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일본의 제조, 물류, 의료, 건설의 현장은 실은 세계에서도 특이한 축적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배전이 온전한 역전자산. 그동안 일본 기업들은 뭘 했는가? 수수하고 지루하고 세계에서 관심에서 벗어난 영역, 로보틱스, 정밀 제어, 센서, 감속기, 로봇의 관절부의 회전을 감속해 큰 토크를 만들어내는 정밀 부품, 모터, 반도체, 제조장치, 산업용 기계를 꾸준히 연마했다. 전 세계 로봇의 관절을 지탱하는 감속기 시장에서는 일본 기업이 압도적 점유율을 가진다. 피지컬 AI 시대에서의 우위를 결과적으로 온전시켰다.
이것이 일본에 남겨진 역전의 비장의 카드이다. 2026년 패전의 전철을 밟지 않는 마지막 찬스. 구조에서 졌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조직과 의사결정의 전환이 늦어진 것이었다. 디지털 패전의 아픔을 물리 세계에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올해 결단이 2030년 일본을 결정한다. 2026년은 그 분기점이다. 미국 대기업이 생성 AI의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해 주전장을 피지컬 AI에 옮기기 시작한 이 순간이야말로 일본에 있어서의 마지막 기회다. 조직을, 현장을 계속 학습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의사결정이다. 이는 사장 안건이다. 법무도 IT 부문도 현장의 한 부문도 판단할 수 없다. 경영자 자신이 피지컬 AI를 전제로 한 조직의 재설계를 밟을지 어떨지 그 의사결정의 질과 속도가 2030년 풍경을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5월 16일 날 소개한 건데 미국의 피규어 AI가 자율근무 교대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 소포 6만 개 분류하는 그 동영상을 소개한 거라고 하죠. 여기서도 표현은 이게 이제 핵심이었죠. 결국 누가 먼저 양질의 대량 운영 데이터를 확보하느냐가 상용화 속도를 가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현장 학습 해서 배우는 많은 데이터가 아니고 지금 얘기한 피지컬 AI가 필요한 알고리즘이 핵심일 거라는 거는 기자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다고 했다면은 그래서 제가 템플릿으로 항상 그 끝부분에 표현해 놓은 어떤 사실관계이 상관관계로 접근하느냐 인과관계로 접근하느냐 그리고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에는 건널 수 없는 루비콘 강이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관계를 인과관계로 접근해야 미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나카 교수가 말한 지식지는 내가 말하는 바로 인과관계 알고리즘의 다른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한국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언급은 빼고 말하는 얄미움이 있습니다. 생성 AI 알고리즘은 상관관계 알고리즘으로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의 AI 데이터 센터라는 수요와 함께 전력이 부족해진 것이죠. 그래서 원자력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피지컬 AI는 인과관계 알고리즘을 학습하게 해서 모든 피지컬 로봇들이 실시간 전달하게 하는 아까 이 다나카 교수한 지식지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이 실시간으로 동시에 AI 로봇한테 자기가 학습한 내용이 바로 다른 로봇으로 인공지능으로 바로바로 전달된다는 그런 거를 하게 만들면은 실제 현장에 투입 안 했던 로봇도 바로 현장 가서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게 미래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인과관계 알고리즘으로 피지컬 AI 인공지능을 올려야 된다라고 제가 예측하는 거죠. 예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호텔 입구소 다카이치 영접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다소 선정적인 제목이네요. 박상기 안동 김태준 조선일보 한일 정상회담 경국 안동소 개최 이 대통령 호텔 앞에서 다카이치 맞아. 그냥 환영했다는 그런 얘기고 한일 해군 군함이 호르무즈 해역 공동 파견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고 공동 언론 발표를 기다려보자 그랬는데 오늘도 뭐 특별한 뉴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돌아갔는데 뭔 얘기를 했는지 속보 다카이치 이란 인태 안정화의 중추적 역할 국민의일보 5월 19일 이 대통령 국제정세 폭풍우 몰아쳐 한일 중요한 협력 파트너 또 장혜정 요거는 장혜정 중앙일보 5월 19일
저는 한일 협력 파트너십을 넘어 동맹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위 산업은 이제 또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나카이치 총리는 이란 양측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영내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뭔 얘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 일본, 한국 비상시 제트연료 등 석유 제품 융통 검토. 오늘 정상회담서 공동문서 발표. 요미우리 신문 온라인 5월 19일입니다. 에다켄지 일반 사단법인 에너지정보센터 이사의 건데 이것은 그 댓글입니다. 댓글을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일에서 긴급시 석유 제품과 LNG를 서로 융통하는 구조를 검토하는 것은 에너지 안전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움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한국도 원유와 LNG의 중동 의존이 높고 호르무즈 해협 등의 불안정화는 항공 연료, 물류, 석유화학, 생활용품의 가격과 공급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까운 나라끼리 정보 공유나 관민 대화를 진행시켜 두는 것은 위기 시의 선택지를 늘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긴급시는 각국 모두 자국의 공급 확보를 우선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제품을 어느 수량으로 어느 타이밍에 융통할 수 있는지 수출 규제를 어떻게 억제하는지와 같은 실무면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관계 개선의 상징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협력으로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갓도 구라타가시 이코노미스트 경제평론가 견해 석유 제품의 상호 융통을 실시할 경우 두 개국 간의 석유의 조달처가 다르고 또 석유 제품의 수요 구조가 차이가 없으면 쌍방의 메리트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과 한국은 모두 석유 조달처가 중동 지역에 집중돼 있고 석유 관련 제품의 소비 구조도 비슷하다. 따라서 한일 양국 간의 석유 제품이 상호 융통된다고 해도 한일 양국에 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단기적으로는 비축이 많은 일본이 비축이 적은 한국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석유 제품의 상호 융통은 한국 측의 메리트가 크고 일본 측의 메리트는 적은 것 아닌가 라고 또 꼬고 있습니다. 정유 항공유는 한국이 공급 위에 있음을 모르냐? 한일 모두 미국이 유통시키는 베네수엘라 석유를 공동 구매하는 방안은 어떠냐? 라고 묻고 싶습니다. 반동 2. 매년 이익 분배하면 기업들 다 해외로 나갈 것. 이슬기 조선비즈 5월 19일. 여권 관계자 대통령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은 존중. 글에 앞서서 비공개 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훨씬 강경한 발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오늘 내일 오늘까지 협상이 실패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다 그래요. 한국 망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삼성 노조애들 일반 국민의 돌팔매질을 당하는 꼴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망할 거.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기업 노조를 중견 중소기업 근로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이런 표현도 했대는데 또 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 항공사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 직전 정부가 계속 방관한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해서 법이 부여한 그것이 긴급조정권도 그거는 결국은 이익 배당 같은 거를 주식도 투자하는 노조원 놈들한테 주겠다는 게 정부의 속셈 아니에요. 이 표현들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주는 것은 우리 경영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지. 보너스는 그게 어떻게 강제 규정이냐. 우리가 무슨 사회주의고 공산주의 독재국가냐. 이거로 항변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게 도저히 못 해먹겠다 하면은 제가 얘기했듯이 삼성전자의 DS 부분 분사화 해가지고 별도 독립해서 미국으로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매출 규모가 대한민국 그 1년 그 살림살이 800조 원의 반이 넘는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인데 그냥 넘어가세요. 한국 망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는 파업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이 구라고 한 게 조정안인지 그 조정안도 뭔 얘기인지 말 립서비스는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결국은 삼성전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정안이 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다 구속 조치해야 되지 않겠냐. 다 같이 망하자. 미 군사 공격이면 피바다. 쿠바 대통령이 경고. 말로는 뭐 다 공격할 수 있죠. 지지통신 국제보도부 상파울로 시사 카브리의 섬나라 쿠바의 디아스 카넬 대통령은 18일 이 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이 현실로 일어나면 엄청난 결과를 동반한 피바다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쿠바는 1월에 미 군사작전에 의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구속된 것과 같은 군사 개입을 경계하고 있다. 디아스 카넬 씨는 XA 투고에서 쿠바는 위협이 아니다.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계획이나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미국의 경제 제재와 석유 공급의 사실상 차단 등 쿠바가 미국의 다면적인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며 자신을 보호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견제했다. 이거 왼손으로 든 거겠죠? 쿠바 국기를. 이렇게 생긴 사람이군요. 그래서 이 쿠바를 볼 때마다 뉴 카브리의 해적인 미국이 무서울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공격 사망 3,000명 초 정전 후에도 충돌. 일단 레바논 지통신 국제보도부 카이로 시사 레바논 보건당국은 18일 이스라엘과 이슬람교 시아파 조직 헤즈볼라의 군사 충돌이 3월 2일에 재연된 이후 레바논에서의 사망자가 3,020명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미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친이란은 헤즈볼라가 반발해 전투가 격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정전이 4월 17일에 발효된 후에도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사망자에는 이 어린이 211명이 포함된다.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의 헤즈볼라 전투원 사망자의 대부분은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연일 헤즈볼라의 정전 위반을 주장, 레바논 남부 각지를 대상으로 대피 공고를 내리고 남부 등지에서 공습을 가하고 있다. 대이스라엘 국경부근을 안전지대의 명목으로 지배해 건물 파괴를 진행시킨다. 한편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을 표적으로 무인기 등으로 공격하고 있다. 로이터에 의하면 3월 2일 이후 이스라엘 병 등 19명이 레바논 남부에서 사망, 이스라엘 국내에서는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스라엘의 포격을 받아 연기가 피어오르는 레바논 남부의 마을 사진을 소개하고 있는데 참 그 전원주택하고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있군요. 근데 그 레바논 남부 쪽이 유전지대가 있다고 그러죠. 결국 유전지대 확보하는 게 목적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유럽차의 시대가 저물어간다. 방산물자 중국 전기차 생산으로 생존 전략 고심. 김지환 조선비즈 5월 19일. 유럽차 3년 연속 중국서 판매량 줄어. 벤츠 BMW 1분기 영업이익 전년비 2자릿수 감소. 폴크스바겐 방산물자 중전기차 위탁 생산 검토. 르노는 드론 생산. 스탈렌티스는 디젤 회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중국의 외국계 기업들의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도표화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미국 내에서도 유럽 차들이 지금 깨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대 석유차의 싸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중국차와 지금 유럽이 그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면은 남는 거는 미한일의 차와 경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1세기 유럽 자동차 산업은 몰락. 방산도 유럽도 쇠퇴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은 현대차로 대표되는 현대차가 노사 분기 없이
지속적으로 잘 발전하기를 기대하지만 아무래도 올해 또 좀 중국 전기차한테 밀려가지고 좀 안 좋을 것 같은 예상이 들죠. 그리고 방산도 계속 좀 클 수 있어야 될 상황이 되는데 이통의 반 이스라엘 발언 때문에 그것도 좀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뒤끝이 장난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식으로도 보복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장관 대행 AG 토트 프랑시 17억 규모의 무기 금지 기금에 대한 의문 제기. 알렉산더 말린과 루코바가 ABC 뉴스가 민주당 쪽 언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쭉 했는데 눈으로 읽고 소리내어 읽는 것은 제 스스로 거부감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법무장관을 쫓아냈죠. 그리고 이제 대행이 이제 국회 상원에 가서 이제 청문회를 당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무기 금지 기금이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브랑시는 펀드에 완전한 투명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또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도 민주당원들인 모양이에요. 1월 6일 폭동 진압범에 대한 잠재적 보상금 지급이 부당하고 납세자의 돈을 오용했다는 비판이 포함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유죄 판결과 법 집행에 대한 해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댓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와 관련된 부패 및 정치적 조작 혐의를 지적합니다. 표현된 견해는 오직 댓글 작성자들의 의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댓글이 6,000개나 달려 있던데요. 그거를 AI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AI한테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그렇게 하겠죠. 학습을 그렇게 시켰을 거예요. ABC 뉴스는 민주당 기관지 같은 느낌이 든다. 댓글도 공화당의 비판적인 성격들이 강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요거는 그 템플릿 자료로 페어라는 이름에서 좌양 편준화를 하면 안 된다는 조금 이데올로그적인 거로 사실은 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쪽에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구합니다. 이것도 템플릿